자,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 60년사 3장, 뭐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 시대. 제4공화국이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한 9년 정도의 시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요 시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그때는 이름이 신민당이었죠. 신민당이었다가 통일당이랑 분당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합당되는 뭐 그런 과정이 거쳐지는데 주로 신민당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 김범희 씨 내려가시는 길이니까 바쁘시니까 먼저 좀 간단히 얘기를 하시죠.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나요? 어, 네, 이따가 하여튼 마지막에 그 윤 기자님이 한번 이제 궁금한 게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신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도대체 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한 번만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요즘에 들어요. 왜냐면, 뭐 다 잘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 좀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고, 훈계를 해주시고, 좀 길을 찾아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다 좀 안 계신다는 느낌을 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좋은 게 보면, 뭐, 유신헌법 뭐 53조 제 뭐 조치 1호 전문 막 이렇게 하고 그 전문 내용이 다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때 언론 탄압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부정반대 왜곡을 일체행위를 뭐 금지한다까지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래서 되게 모르겠어요. 정치학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이 책을 전 그냥 약간 좀 역사학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듣고 내려가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시 신민당과 지금의 민주당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은 이번 그 3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그 오늘도 저기 9시부터 좀 발췌독을 했는데, 예, 뭐 읽으면서 이전에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느꼈지만 참 지금 현재랑 비슷한 이슈와 쟁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 공포 정치 속에서 정치인도 사람인데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 사후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왜 그때 침묵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냥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게요. 이까지만 할게요. 네, 우리 박정훈님, 박정훈님은 요 4장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는 뭐 소감도 소감이지만 좀 제 자신에게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요새랑 좀 많이 비슷하다. 정치라는 게 참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김대중 대통령이 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참 인상 깊었고 신앙인으로서 어, 그 시대 상황과 항명파동 사건에 의한 막 고문 막 이런 거 보면서 권력욕의 눈먼 민낯이 참 진짜 아 진짜 아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요. 어, 이 당시 시국에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입장도 좀 생각해 봤거든요. 뭐, 빨리 굶주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 자유까지 억압하고 이뤄내려고 했던 그런 독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동시대에 살았던 그 리콴유라는 사람과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김종필 그 씨가 총리를 2번을 했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한 맞습니다. 번만 할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재 정부에서도 한 번 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한 번 했고 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신민당은 참 집안 싸움에 정권도 뺏기고 집안 싸움에 유신도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가 오갔던 그런 말들
인상 깊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보며 저는 진짜 이번 대장동 게이트 보면서 진짜 유신 독재가 필요할 정도로 진짜 이 사회가 썩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정말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발 사주는 괜찮나요? 그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진짜 이 사회를 맡겼던 사람들한테 너무 해이를 느껴서 진짜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국민투표라는 걸 했는데 관권 선거를 하도 당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국민투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현재 이재명 후보가 경제 살리고 골고루 잘 살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진짜 사람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면 현재 국민투표로 유신을 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3장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챕터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민당과 민주당 무슨 차이가 있냐 김보민 씨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기엔 뭐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정당이죠. 근데 신민당은 일종의 계파 연합당. 그러니까 이제 명사들의 그 정치를 하는 명사들의 연합 성격이 강한 정당이었고 과거 이제 한민당에서부터 시작된 그 당대의 어떤 그 부자 계급들, 유한 계급들 명사들의 어떤 계파 연합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일종의 간부 정당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역적 기반도 그때는 뭐 영남, 호남, 거기에 뭐 수도권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삼도 있고 김대중도 있었고 뭐 유진산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민주당은 일단은 단일 계파 정당. 요거는 사실은 정당으로서 굉장히 어떤 좋아진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이렇게 동교동계와 친노가 굉장히 갈등을 했다면 지금은 동교동계는 완전히 아웃되고 사실상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그리고 그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가치를 같이 하는 세력이 거의 단일 계파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당 내에서의 어떤 노선 갈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친소 관계도 일단 하나로 정리가 돼 있죠.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또 지역주의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호남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수도권 정당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어떤 그 인맥 위주의 계파 정당을 탈피했다는 점에서는 발전했지만 특정 지역에 너무 좀 무게가 쏠려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신민당은 그래도 전국 정당이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계파색이 좀 더 강한 지역 정당으로서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발전한 측면도 있고 퇴보한 측면도 있고.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과거 신민당은 철저하게 명사 정당이었고 그야말로 직업 정치인들만의 정당이었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몇십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은 좀 더 대중정당, 어떤 국민 대중에게 뿌리를 내린 대중정당으로서 성격이 좀 더 강해졌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근대화되고 발전된 정당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 저는 이제 사공화국 시대를 지켜보면서 우리 한송혜님 들어오셨는데 책을 안 보셨다 그랬으니까 그냥 일단은 들어주시고 이 시대는 이제 노골적인 폭력의 시대죠. 일단 이제 이때야말로 이제 군사 정권이 정말 본질을 드러낸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야당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시련과 도전의 시대, 시험대에 오르는 시대. 정말 그 용기라고 하는 가치를 시험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치를 할 어떤 용기가 있는 그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묻는 그런 시대였고 이 제도적 특징은 이제 중대 선거구제와 유정회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은 건 뭐 당연하고 대통령 간접 선거에 중대 선거구라고 해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았죠. 사실 이 한 지역구에서 2명 뽑는 제도는 신민당한테 되게 유리한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망한 거는 신민당에서 분당해 나갔던 통일당이라는 세력이죠. 여기 보면 양일동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통일당 얘기가 나오는데 통일당은 이 중대선거구제에서 3등 이하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당선자를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제에서 보면은 신민당은 꽤 많은 당선자를 내요. 한 6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한 절반 정도 또 나머지 비슷하게 공화당과 신민당은 거의 1대1로 비슷한 당선자를 내는데
문제는 나머지 3분의 1의 유정회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3분의 2의 거대 여당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개헌 의석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시민당은 개헌이 불가능한 거죠. 3분의 1 이하만 얻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여당에게 유리한 그야말로 이제 군사 독재를 제도화한 이제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중간에 선거를 했다는 점에서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쪽 외형은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또 재미있는 게 개헌을 이 유신 쿠데타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개헌을 해가지고 그 유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국민 투표에서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은 유신헌법을 찬성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중간에 하도 야당이 난리를 치니까 중간 선거를 한번 하죠. 중간에 이제 개헌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찬성률이 한 70% 정도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 7년 사이에 어떤 유신에 대한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한 20, 30% 늘어났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시 개헌 국민투표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 보장된 투표였냐, 이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의사를 볼 수 있냐, 뭐 이런 논란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시민당의 그 지도부를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지도부가 바뀝니다. 이 유신 시대 동안. 초기에는 유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수를 계속했죠. 그 전에 2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진산인데, 이 유진산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사람 스타일답게 박정희 정권과 협조 노선을 가죠. 그러니까 협조냐, 선명야당이냐, 또 협조냐, 선명야당이냐, 이게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영수회담을 하잖아요. 영수회담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외교안보에 관한 설명도 듣고 뭐,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공개 은퇴하고 재하에 있던 윤보선 대통령은 유진산은 사쿠라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참 뭐 뭐랄까요, 유진산 당수가 이때 갑자기 죽죠. 뭐냐면 처음에는 갑자기 위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맹장염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장암, 그러니까 이제 맹장염이 암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암으로 판정이 되고 이제 들어놓은 지 한 160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진산이 갑작스럽게 그 당수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40대 기술원한테 한번 양보를 하고 당권을 쥐었던 유진산이 이제 박정희 정권 타협 노선을 가다가 사망을 하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겠죠. 그래서 새 당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김영삼이죠. 김영삼은 처음에 40대 기수로 대통령을 노렸지만 김대중한테 패배해서 대통령은 못 나갔고, 대신 이제 유진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야말로 내 차례가 왔다라고 해서 달려들어서 사실은 김영삼과 이철승, 이제 40대 기수로는 김대중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고, 그 나머지 2명인 이제 김영삼과 이철승의 대결인 거죠. 유신 시대는. 근데 처음에는 김영삼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당권을 장악하고 이른바 선명야당론을 얘기하면서 선명하게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노선을 보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하고 영수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을 회유합니다. 근데 또 김영삼이 이 회유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유경수 여사가 피격돼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비공개였는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제 이 내용을 적어놨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때는 각하라고 했겠죠. 각하. 뭐 개헌, 유신 헌법 철폐하시고 민주주의 멋지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김영삼 거산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통령 끝까지 할 생각 없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마누라도 뭐 이렇게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강 같은 데서 오래 있을 생각 없다. 그리고 언젠간 당신도 대통령 할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펴는 거지. 그랬더니 김영삼이 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측은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나오고 나서는 박정희하고 한 약속대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밀로 하고, 대화 내용은 비밀로 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뭐 달라졌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이철승이 이제 40대 기수론의 3번째,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김영삼, 김대중 못지않은 야당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철승 씨가 강력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에게 도전을 했고 결국엔 이철승이 또 당선이 되죠. 그래서 당수가 바뀝니다. 근데 이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중도 통합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이제 박정희 정권과의 협력 노선을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참여하에 개혁, 유진사는 참여하에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철승은 참여하에 개혁 혹은 중도 통합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개헌도 하자 그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이제 유신헌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원내 투쟁 노선을 이제 취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철승의 시대가 약간 좀 애매했던 게 뭐 외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월남이 패망할 때잖아요. 월남이 패망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막 철수시킬 때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뭐 유경수에서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니 뭐 도끼만행 사건도 아마 이때쯤 그러다 보니까 이철승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신과 회담을 할 때도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뭐 이런 얘기를 막 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반대면 박정희 정권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노선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4대국 안전보장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김대중과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철승은 뭐냐? 이 사람이 야당이 맞냐? 뭐 이런 반발이 당내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김영삼이 이제 그 기회를 타고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지나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는 김영삼이 다시 당권에 도전을 하면서 이른바 다시 선명 야당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한테 속았다. 나는 박정희와는 이제 이렇게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도 통합론을 내세운 이철승을 비판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다시 김영삼이 당수가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김영삼은 정말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전당대회가 뭐 제대로 됐네 안 됐네 해가지고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이거는 자기들끼리 전당대회를 따로 찢어서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한마디로 말해서 김영삼계와 이철승계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그 내부 분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분란의 와중에 뭐 정운갑이라는 사람, 정운갑은 우리 회사 그 부국장 이름인데 이 당시에 정운갑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운갑이라는 사람이 잠시 뭐 대행 체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란의 와중에 이제 유신 정권이 말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김영삼이 뉴욕타임즈와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김일성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그 당시 야당의 어떤 금도를 깨는 일종의 선을 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풀워딩이 기사화가 되니까 이제 그게 당연히 공화당 난리가 나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제 이렇게 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야당으로서의 금도를 넘은 거다라고 해서 김영삼을 징계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근데 김영삼은 징계할 테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결국에 신민당에서 그 공화당에서 이제 김영삼 징계안을 날치기로 또 처리를 해버리죠.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물론 이제 그 직전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죠. YH 무역이 신민당 당사에 들어와서 농성을 했는데 김영삼은 그걸 지켜주려고 했는데 또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다 끌어내고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YH 무역 사건과 그다음에 김영삼 제명, 국회에서 무리하게 김영삼을 제명한 사건, 이게 촉발이 되면서 이른바 부마항쟁이라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산 마산에서 김영삼을 지지하던 대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도 있었고 또 부가가치세 신설로 인한 어떤 민심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빵하고 부마항쟁이 터졌고 그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우리가 잘 아는 김재규와 차지철의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차지철은 어떻게 합니까? 뭐 크메르루즈 뭐 캄보디아 보니까 100만 명도 탱크로 깔아버리던데 그까짓 거 탱크 동원해서 다 밀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각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차지철을 쏘고 박정희를 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공정동의 밤 11.6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신 체제는 몰라 하고 이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노선 투쟁을 정리한 거라면 유진산, 김영삼,
이철승 다시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럼 김대중은 뭐라고 있었느냐? 김대중은 이때 그 고관절 치료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이제 유신 소식을 듣고 안 돌아오죠. 이거 돌아가면 보나마나 자기는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안 돌아오고, 또 김대중은 일본어를 완전 네이티브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김에,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일본 안에서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선언하고 일본 내에서의 어떤 반유신 그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납치가 되죠. 중앙정부가 납치해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다가 미국이 개입해서 살려주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납치됐다가 다시 끌려 들어와서 국내 가택 연금이 돼 있었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연금이 돼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대중은 제야 세력과 연합을 해서, 그때 이제 함석헌이라든가 뭐 장준하라든가, 뭐 장준하는 또 중간에 돌아가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뭐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또 이때 윤보선 대통령도 같이 또 합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성당에서 같이 결혼식을 빙자한 뭐 3.1 구국선언인가 뭐 이런 걸 발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골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대놓고 일단 유신헌법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때 그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반유신 운동을 하던 운동권 인사 한 7명 정도를 사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그 극단적인 사법 파동도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때 김대중이나 윤보선이 진짜 목숨을 걸고 제야 운동을 한 거는 뭐 충분히 그 존중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0대 기수의 어떤 3명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철승은 중도 통합론으로 박정희 정부가 협력하는 노선으로 가고, 김영삼은 원내에서 선명 야당론을 통해서 뭐 협력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선명 야당론을 내세우고 그 투쟁도 하는 노선으로 가고, 김대중은 원외에서 뭐 정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제야에서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과 함께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렇게 3가지 노선으로 박정희 정권과 싸우는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야당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결국 갑자기 이렇게 절벽에서 뚝 떨어지듯이 박정희 정권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5공화국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룬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3 노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3장의 그 시대는 박정희의 시대잖아요. 박정희가 이제 유신을 하고 70년대를 이끌어가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유신 시대는 그럼 우리에게는 완전히 암흑기였나. 근데 사실 이때 우리가 또 경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의 물적 토대를 만든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김보미 씨 내려가고 계신데 음소거 잠깐 키시고요. 자, 이때 야당의 이 3가지 노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박정희 유신 시대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유신 시대는 한국에게, 대한민국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일단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니셔도, 그 어떤 대통령님이셔도 그때는 워낙 우리가 경제 발전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미국에서도 아마 그쪽 계열로 많이 하라고 푸시가 들어왔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아마 한 번의 대통령으로 길게 무엇인가를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재선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박정희 대통령님은 가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1, 2대까지만 딱 하고 정말 이렇게 멋있게 은퇴하셨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많이 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워낙 다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철수님은 솔직히 공부하면서 새로운 분이에요. 잘 인지를 많이 못했고, 예전에 돌아가실 때 뭐 그 뉴스에 나오는 것만 잠깐 이렇게 신민당 총재님 돌아가시면서 살아온 역사 뭐 이러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때만 잠깐 뵀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체제 때
그 성명을 개명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소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중도 통합론을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되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그 사회를 급변하게 뭔가를 대립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가면 국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도 통합론을 저는 그때는 동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체제였고 또 탄압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무 막 그 원외 투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분의 그 이철수님의 좀 살아온 길도 그렇고 중도 통합론을 되게 지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주흥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먼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절에 박정희 시절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유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 뭐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서울대 뭐 박훈 교수님도 책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봐도 이 메이지 유신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처음에 막 제철소 짓고 배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모래사장에 뭐 제철소도 짓고, 그 다음에 큰 배 만드는 조선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공업, 중화공업 위주로다가 이렇게 어떤 자원을 이렇게 막 배분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독재와 극단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이지 유신을 좀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른 데서는 제가 그런 부분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도 통합론하고 선명 야당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이게 뜻하는 바가 항상 어떤 시대에서든 그 시대에서 꼭 필요하고 꼭 이루어야 되는 이슈들은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시점을 따지더라도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뭐 독재를 해가지고 뭐 대장동이고 뭐 썩은 거 다 파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논리라면 독재는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 잘 판단이 안 돼요. 서명 야당론으로 가야 될지 중도 통합론으로 가야 될지 잘 판단은 안 되지만,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막 지지를 90% 이상 받고 또 중간 평가할 때는 또 70%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무조건 이게 선명 야당론으로만 가가지고는 그 호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아니면 또 전술적으로 중도 통합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님도 당시 야당의 어떤 다양한 노선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박정희 유신 시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유신 시대는 뭐 그 당시는 일단은 뭐 여나 야나 안보에서는 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그러니까 뭔가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게 이제 얼마 안 된 시대라서 국민들의 정서 속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그걸 뭔가 반공적인 이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연하야나.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좀 너무 멀리 내다보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도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김영삼의 스탠스는 그 지난번 이전의 총재였던 유진산 총재 시대에 맞지 않는 대화와 타협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국민의 뜻이 절대 아님을 인지했고 유신 취재에 대해서 이제 강경 일본도의 자제로 선명 야당령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 총재가 이미 실패하고 국민들 신망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독재에 맞선 자신을 부각하고 국민을 결집시켜서 또 대권을 꿈꾸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그런 빅피처를 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명하게 버티자. 언젠간 해뜰날 온다. 언젠간 민주주의 버티자 했고 저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그 당시에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도 통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이제 당시에 그 인도 차이나 사태, 그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게 다 공산화되면서 그리고 중공의 유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뭔가 그 당시 정서가 좀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도 또 전쟁 나고 또 우리도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앞서서 일단 나라를 지키고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도 통합론으로 갔고 더군다나 당시 그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비주류 출신이잖아요. 비주류 출신 당수로서 당연히 이전 당수와 다른 뭔가 센세이션한 전략으로 이슈 파이팅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초대 당수였던 그 박순천 당수와 같이 뭔가 민주주의 자체를 이제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끌었던 거 아닌가. 그러고 보면 그런 평에서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재와 손을 잡는 거는 정말 그 당시 시대 정신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중도 통합은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중도 통합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존의 중요성인데 지금 시대랑도 조금 배치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존이라는 거 이제 화두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야당 청년 당원인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당에 이제 그 원래 계시던 그런 진성 이제 저는 이제 꼰대 당원들이라고 하거든요. 나이 드신 그런 진성 꼰대 당원들이 대여 투쟁해라 하도 쌍욕을 하고 뭐 어디 밴드나 어디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를 대여 투쟁해라 쌍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당원이 배가 늘었어요. 2030 그게 위장당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장당원. 그러니까 위장당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당원이 됐고 제 주위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당원이 된 걸 봤기 때문에 저는 2030 당원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고 현대 진성당원으로부터 이제 당의 그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는데 당의 염도를 낮추는 당원 원래 보수의 색깔 보수가 뭔가 공존하려면 뭔가 당의 염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지는 작업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철승 씨의 그 중도 통합론처럼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처럼 현재 이제 저출생이고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국가 존폐 위기 속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공존해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는 이제 중도 통합론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먹히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나. 지금 현재 야당으로선 중도 통합론으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그 대통령은 뭐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을 읽어봐도 그 가택연금당에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활동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치명타를 날린 게 그 유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미국과 일본 그런 자유지형을 통한 유신 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거 정말 진짜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그 총재와 결은 같잖아요. 결은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대투쟁은 김영삼, 원해와 제야투쟁은 김대중 노선으로 참 지혜롭게 잘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철승, 김영삼의 관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됐을 때 이철승 총재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위로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뭐 그래서 되게 인간적으로는 이철승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DJ가. 근데 전당대회 때는 김영삼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이 생각하기에는 이철승 총재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결사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김영삼을 지지해서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김영삼이 당선되게 만들었다. 뭐 그런 거고. 뭐 그런 면에서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뭐 뭐랄까 원칙주의적인 면이랄까, 뭐 냉혹하다고 해야 될까, 뭐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면이 있고요. 이 박정희 유신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 오원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경제 2 비서관을 했던 중화공업 담당 비서관이거든요. 이분이 쓰신 그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는 책인데 제가 이번에 그 테헤란 의대 강의하면서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중화공업화라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신민당은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농업 국가를 지향했던 거예요. 좀 그 안정적인 농업 국가. 그래서 이제 부를 좀 골고루 나누면서 사는 농업 국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5천년간 농업 국가였거든. 한 번도 농업 국가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국가를 지향했고 결정적인 정책 논쟁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쌌다고. 당시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야당 인사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걸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도 많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왜 짓느냐.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농민들한테 나눠줘라. 그 추곡 수매가나 올려줘라. 이게 이제 당시 야당의 노선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모골이 송연해지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때 경부고속도로 안 지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수출주도형 산업화라고 하는 그 박정희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뭐 국민적 공감대가 뭐 이렇게 정치권 안에서 100%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 하나 보자 이러고 지켜보는 정도였고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당도. 그리고 이제 뭐 포항제철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안보 위기가 70년대 초에 터지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고 더군다나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1대1로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럼 1대1로 북한과 전쟁을 벌여도 이기려면 어떤 산업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중화공업화라는 거지. 그래서 탱크를 만들기 위해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군함을 만들기 위해선 조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철강 산업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석유화학 산업이 필요하고 뭐 전투기도 직접 자체 생산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율곡 사업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구성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중화공업화 그리고 안보 위기가 중화공업화를 불러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퀀텀 점프 시킨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든 경제 구조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주력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70년대 중화공업화는 이게 쉽게 한 게 아니다. 이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박정희 정권 내부의 어떤 소수 집권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서 시행된 정책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 반대했다는 거야. 그때 국무회의를 열었더니 모든 장관들이 다 각하 이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합니다라고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은 말할 것도 않고 그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관들한테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일본은 그 전쟁까지 했는데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것도 나를 못 도와주느냐. 이렇게 그 내각을 설득해가지고 중화공업화를 추진하고, 근데 중화공업화라는 게 하려면 한 10년 걸리는데 그걸 각하 임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신을 하고, 사실은 중화공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시간을 왜냐면 자기가 아니면 이건 워낙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군사정권 내에서 다른 사람도 이건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0년간 중화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임기를 얻기 위해서 유신을 이제 단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오원철 씨의 주장인데, 물론 뭐 이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오원철 씨도 그렇고 뭐 김정념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보면 한 79년쯤 가면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은 퇴임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신 그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가지 않고 81년인가가 임기 말인데 그 한 80년 정도에 이제 대망의 80년대를 맞이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북한이 하듯이 핵미사일을 쫙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스스로 핵미사일을 자체 생산했다고 쫙 이렇게 전 세계에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것과 함께 사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임을 하고 영남대 이사장으로 가면서 대신 이제 국무총리를, 그때 최규하였는데 김종필을 다시 국무총리를 시켜서 김종필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민주화를 한 다음에 다시 국민투표를 다시 이제 직선대로 대통령을 뽑으면 그래도 김종필이 좀 유리하지 않겠어? 그리고 막 그때 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민주화 이행 절차를 박정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왜냐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완전히 떨쳐냈으니까. 그때는 북은 핵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가 이렇게 안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는 퇴임하고 김종필한테 이제 권력을 물려주려는, 또 김종필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는 거죠. 뭐 국민의 선택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79년에 부망쟁이란 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 암살됨으로써 이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고, 사실은 김종필을 차라리 총리로 빨리 임명을 했으면 또 이후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형적인 관료,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을 임명해 놨기 때문에 결국 전두환에 의해서 5공화국이 김종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면 전두환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죠. 김종필은 육사 선배인데, 그리고 김종필도 만만치 않은 이 권력 기반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최규하 같은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전두환이 치고 들어오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게 아닌가. 뭐 하여간 그런 아쉬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철승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도 70년대까지는 김영삼, 김대중 못지않은 야당의 어떤 굵직한 지도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이철승 잊어먹었잖아요. 죽었을 때 잠깐 부고기사 나온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각 정치 세력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박정희와 공화당에게는 산업화라고 하는 역사적 임무가 주어져 있었던 거고,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신민당에게는 민주화라고 하는 과업이 주어졌던 거야. 근데 이제 이철승은 그 당대에서는 합리적인 노선이었을 수 있으나, 길게 봤을 때 신민당이 달성해야 됐던 과업은 민주화였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선명하게 민주화라고 하는 노선을 맞게 따라갔고, 이철승은 사실은 그 큰 노선에서 보면 민주화라는 과제에서는 약간 이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과 어떤 협력하는 노선을 갔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야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사쿠라, 뭐 유진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더군다나 뭐 전두환 정권 때는 아예 그냥 더 심한 포갑이 펼쳐지니까 뭐 이철승 같은 중도 통합론은 설 자리가 없게 됐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강력하게 싸웠던 용기 있는 지도자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잊혀지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이슈가 되는 그런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합리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나중에 먼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력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지금 내가 당장 야당 총재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 한 자리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 훗날 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이철승과 같은 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철승처럼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이제 뭐 40대 기수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은 되지만 아무도 이철승을 야당의 어떤 중요한 지도자였다,
라고 이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인이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 무엇을 이 시대에 남길 것인가 이제 그 과업에 맞게 이제 그런 세력과 함께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무엇인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우리 한송현님이 책을 안 읽으시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간단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한송현님? 뭐 아예 그냥 뭐 딴 데 가신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보미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 하여튼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직 수원을 도착을 못했고요. 그 책에 열심히 있는 지금 그 민주당의 역사가 내일 이제 정리가 또 1차 돼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건기 기자님 말씀대로 역사 신념을 내가 어떤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정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요즘에 많이 고민스럽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책들을 좀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읽어보는 너무 민주당이면 꼭 민주당 당 색깔로 뭔가를 계속 바라보면 한쪽으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시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중도로 잡아줄 수 있는 책이어서 이런 책을 좀 국민의힘 쪽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이게 60년 좀 사 이렇게 끝나면 국민의힘 뭐 그런 거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당부터 역사를 써야 될 텐데 자유당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못 만드는 거지 자기 스스로. 안타깝죠. 정지웅 변호사님 오늘 소감. 예, 저 아까 전에 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뭐 화천대유 뭐 여기 뭐 법조인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예우나 이런 뭐 고액의 이런 뭐 이런 관행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전에 사법파동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이 재판부가 이제 제주 내려가는데 뭐 이게 술값 뭐 향응 제공받았다는 거 이게 발단이 됐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무죄 판결을 했고 뭐 방공법 위반 사건도 무죄 선고를 내렸고 뭐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고 일어난 게 어떻게 너네 검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히 우리를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항상 이 법원이 문제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 말하자면 정관예우도 이게 사실은 우리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예우가 아직도 다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게 요즘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관예우가 더 확실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화천대유는 법조계와 성남시 이렇게 그 지방의회 동네 정치인들의 비리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리라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비리도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 그 PF 대출의 문제인데 어쨌든 국민이 이런 걸 처음 알게 된 거지. 이런 걸 비리처럼 보이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치 조국 사태 때문에 입학사정관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학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화천대유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뭐 그런 집단적 학습의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박정훈 씨도 오늘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감사하고요. 저는 참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 그 산업화 시대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현님 아직도 소감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한성현님? 자, 어려우시면 그냥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끝판왕, 우리 빌런의 끝판왕이죠. 전두환 이렇게 전두환 50 정권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사장이 대충 내용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정부를 다루는 게 50과 60 초기까지 다루는 게 사장의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장은 2주 뒤 역시 이제 지금이 10월 9일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2주 뒤인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 사장을 읽고 이제 또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 봐주시고 책이 있으신 분은 뭐 책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뭐 없으면 너무 무리하실 건 없고요. 자, 화면 봐주세요. 자, 하나,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된 건지 뭐.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당대 경선 잘 치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